네,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이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슈돌에 나왔던 라유리하고 라희예요. 이 두 아이를 보게 되면은 실제 피노타입이 거의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노타입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은 이 두 어르신처럼 얼굴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결국은 우리가 유전체학 또는 유전학을 연구를 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진으로서 잘 아시죠, 그죠? 대한민국 만세예요. 근데 이 세 친구를 보게 되면은 얼굴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분명히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똑같은 유전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유전 제약만으로서는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전체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약간 2% 부족한 부분을 저처럼 이렇게 대사체학이라든지 또는 지질체학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뭔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질체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먼저 지질체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지질체를 구조를 동정하는 플랫폼으로서 리피드 블라스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질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체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타볼로믹스의 한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대사체학에서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슈가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글라이코믹스, 또는 아미노 엑시드 같은 거, 또는 뉴클레오타이드, 생체아민, 유기산, 그런 것들도 다 대사체학의 연구 분야에 속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질체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질에 있는 지질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생체에서 중요한 질병과 관련된 생체 지표라든지 또는 약물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생체 지표를 연구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질체학의 연구 분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지방산이라든지 또는 글리세롤리피드, 그리고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글리세로포스폴리피드, 그리고 우리 몸의 항상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셀 간의 신호 전달에 관련되어 있는 스핑고리피드 등이 다 지질체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지질 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질의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서 이 지질은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세포막에는요, 이와 같이 인지질이 바이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지질 외에도 글라이코리피드, 당지질이 되겠죠. 또한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런 세포막의 유동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리포프로테인, 당 단백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피부를 보게 되면은 우리 피부의 제일 마지막 최외곽층은 스트라툼 코르네움이라고 하는 각질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질층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분들이 세라마이드라든지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리고 T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피부에 다양한 지질들이 각질층에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몸 밖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질 또는 지질 체학을 연구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그룹을 소개하게 되면은 미국의 NIH에서 시작한 리피드 맵스 프로젝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리피드 맵스 프로젝트에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들을 축적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리피드 맥스에서 현재 제가 9월 29일 현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약 4만 5천 종에 달하는 리피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가게 되면은 많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리피드 맵스에는 다양한 리피드를 분석할 수 있는 매스 어널리시스라든지 또는 구조에 대한 정보들 또는 구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 또는 리피드의 분류에 대한 내용들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이 리피드 맵스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일본 이화학연구소, 립겐이 되겠죠. 그죠? 이화학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인티그레이티드 리피돌로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에는 리피드 뱅크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지난 대략 한 8,000종에 대한 리피드 DB를 구축을 하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별로 이 지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일본의 이화학연구소에서 이와 같이 통합 지질체학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발족을 시켜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리피드를 분석하고 구조를 동정하는 그런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그룹에서는 지질과 프로테인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으로서는 이런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뇌질환에서 그 지질의 기능을 연구하는 그룹이 되어 있으면서 이 세 가지 그룹이 아주 능동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리켄의 인티그레이트 리피돌로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최근의 연구 실적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질체학 관련해서 초창기 논문을 잠깐 소개해 드리게 되면은요, 2005년에 어넬 캠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그리고 어넬 캠에 상당히 좋은 논문에 실렸었어요. 근데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냥 정상군하고 당뇨 질환자의 플라즈마에서의 포스포리피드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 실험을 해서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당뇨를 앓고 있는 군에서 라이소포스파티딜 콜린의 레벨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포스파티딜 에탄올 레벨이 감소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마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단한 내용만으로도 어넬캠이라는 좋은 학술지에 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에 플러스 1에서는요,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한쪽은 쌍둥이는 그냥 정상적인 체중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 쌍둥이는 아주 비만인 그런 두 환자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두 군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만을 가지고 있는 쌍둥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라이소포스파티딜 콜린의 레벨이 증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활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서 계열의 포스포리피드가 감소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인데요. 전장수 유재한 교수님 연구팀에서 네이처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실제 이 사람들은 이런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었는데, 이런 콜레스테롤의 세포 내 유입 증가에 의해서 연골세포의 농도가 증가를 하고, 또한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산화 요소의 발현이 증가함으로써 이 옥시스테롤의 생성이 증가되더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이와 같은 콜레스테롤이나 옥시스테롤에 의해서 ROR이라고 하는 전사인자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연골 기질 분해 효소가 생성이 됨으로써 연골 기질이라든지 연골이 파괴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렇게 유발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지질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었고요. 또 다른 우리가 피부에 대한 연구에서도요, 실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피부를 분석한 결과 세라마이드라든지 자유지방산 레벨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 경피 수분 손실률이라고 하는 TWL이 증가되는 것을 역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뇨라든지 비만과 관련해서 다양한 증가하는 지질들 또는 감소하는 지질들, 또한 아토피 또는 건선에서도 역시 세라마이드들이 증가하더라
또는 어떤 세라마이드는 또 감소하더라. 그런 애들이 많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리피드는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 여러 질환하고 상관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사성 질환하고 가장 큰 상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하게 되면은 뭐 가음, 가식, 운동 부족이라든지 또는 복부 비만, 스트레스, 유전 등에 의해서 대사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당뇨, 고혈압, 이상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성 질환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혈당이라든지 혈압, 그리고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같은 걸 가지고서 쉽게 우리가 대사성 질환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총 중성 지방만 측정을 하더라도 고지혈증을 현재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질체학에서는 지질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왜 우리가 지질체학에서 어렵게 중성지방 하나하나를 측정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저는 많이 가져왔었어요. 실제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이 이 2014년도에 JCI의 저널 오브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이 되겠습니다. JCI 발표된 논문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실제적으로 인체에서 당뇨를 앓고 있는 그런 환자의 플라즈마 리피드 프로파일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TGS 아실체인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게 되면 50개를 기준으로 해서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군에서는 50개보다 작은 아실체인을 가진 중성지방의 레벨은 증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50개보다 큰 중성지방의 레벨은 감소되어 있더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당뇨에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인자로서는 이와 같이 아실체인의 개수가 작고 그리고 이중결합의 개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보다 작은 그런 지질들이 증가가 되어 있고요. 반대로 당뇨에서 아실체인의 길이가 긴다든지 이중결합의 개수가 많은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질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중성 지질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인지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좋은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지방 희귀를 한 그런 마우스에서 마우스 혈장을 가지고서 리피드 프로파일링을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고지방 희귀를 하고 나니까 탄소 개수가 50개보다 작은 중성지방은 증가되어 있었고요. 반대로 탄소 개수가 50개보다 크거나 이중결합의 개수가 2개보다 큰 중성지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감소되어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한 결과 우리 몸속에 있는 일롱게이즈라고 하는 지방산의 길이를 증가시켜주는 일롱게이즈 5하고 6가 감소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감소가 되어 있으니까 아실체인의 개수가 큰 지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중결합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디세츄레이저의 레벨도 감소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불포화, 그죠? 지방산의 레벨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결과들이 결국은 보게 되면은 우리가 TG라고 하더라도 서로 기능이 서로 다르다. 그죠? 서로 다른 TG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성 지질 또는 인지질 또는 세라마이드, 스핑고 지질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이 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몸속에 있는 또는 식물체 내에 있는 또는 동물 내에 있는 이런 지질의 구조를 동정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리피드 맵스 프로젝트에서는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지질의 구조를 동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와 같이 홈페이지에 잘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인지질에 대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그젝트 매스 값을 넣어주고 헤드 그룹 보시게 되면 인지질이 6개가 존재하잖아요. 헤드 그룹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밋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지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제가 예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체 혈장에서 매스 분석을 통해서 얻은 매스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758.6이라고 하는 피크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피크가 어떤 물질일까를 알아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리피드 맵스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 758.6이라고 하는 이온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이 PC였기 때문에 PC를 넣어주고 제가 서브밋을 하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758.6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포스파티딜 콜린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PC, 동일한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PC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정확한 PC의 구조를 동정하기 위해서 이 758.6이라고 하는 피크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매스매스라고 하는 에너지를 줘서 깨게 되면은요, 조각이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조각이온 정보를 보게 되면은 478, 496, 502, 520이라는 조각이온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조각이온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478, 496, 502, 520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라면은 이 758.6을 가지고 있는 지질은 포스파티딜 콜린으로서 사이드 체인으로 팔미틱 엑시드하고 리놀레익 엑시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동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실제 마찬가지는 아니고 근데 최근에 리피드 맵스에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면서 그 아이디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새로 구축을 하였더라고요. 근데 조금 불편해요. 다시 그걸 해보게 되면 역시 매스매스 스펙트럼을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를 열어서 뭐 LMSD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물질이 프로톤 어댑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조각이온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서 서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리스트를 주게 되고 이 리스트에서 동정을 하게 되면 이 물질이 포스파티딜 콜린의 34대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이것이 옛날 것보다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인지질만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중성지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역시 인체 혈장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874.6이라고 하는 이온을 우리가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물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고요. 874.6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중성 지질은 일반적으로 암모늄 어덕트 형태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암모늄 어덕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밋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중성 지질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74.6에 대한 우리가 매스매스 스펙트럼 조각이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575, 그 다음에 577, 601이라는 이온이 관찰이 됩니다. 그럼 이 이온이 역시 보게 되면 575, 577, 601이 있으니까 이 874.6이라고 하는 중성 지질은 트리아실 글리세라이드로서 사이드 체인이 팔미틱 엑시드 그리고 리놀레익 엑시드 그리고 올레익 엑시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지질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지질은 질량 분석기에서 분석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패턴화된 조각이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인지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인지질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지질에는 6개의 헤드 그룹이 있다는 것을, 즉
콜린, 에탄올 아민, 세린, 엑시드, 이노시톨, 글리세릴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헤드 그룹들은 질량 스펙트럼 상에서 헤드 그룹 특이적인 조각이온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파티딜 콜린의 경우에는 항상 콜린이 떨어져 나간 마이너스 59 피크가, 그리고 포스포콜린이 떨어져 나간 마이너스 183 피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에탄올 아민의 경우에도 에틸 아민이 떨어져 나간 마이너스 43 피크가, 그리고 포스포 에탄올 아민이 떨어져 마이너스 142 피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특이적인 이온을 관찰함으로써 헤드 그룹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실 체인에 대한 정보의 경우에도요, 역시 쉽게 예측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아실 체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진 아실 체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탄소 체인 10개에서 22개 정도 탄소 체인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중결합의 개수도 뭐 하나도 없거나 하나인 것, 또는 탄소 체인이 22개인 것 같은 경우는 6개 있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실제 이와 같은 뭐 미리스틱 엑시더, 팔미틱, 팔미톨렉 이런 것들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실 체인이 떨어져 나갔을 때 생성되는 조각이온의 어떤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스펙트럼은 포스파티딜 세린을 분석한 예입니다. 포스파티딜 세린의 34대 1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이너스 87 세린이 떨어져 나간 피크가 항상 관찰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 물질은 포스파티딜 세린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아실체인에 대한 정보로서 팔미틱 엑시드에 대한 피크, 그리고 올레익 엑시드에 대한 피크가 관찰이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사이드 체인이 16대 0이고 18대 1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이 지점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아실체인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나타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 PS에서 18대 1이 떨어져 나가고 물하고 그리고 세린이 떨어져 나갔구나 하는 피크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뭐 16대 0하고 물하고 세린이 떨어져 나가서 피크가 관찰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해석하게 되면은 P에서 34대 1인 걸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은 패턴은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정형화된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PI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I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아실체인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가 있고요. 또한 포스파티딜 이니스톨은 항상 162는 이노시톨하고 물이 되겠는데 162가 차이가 나는 그런 피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PI의 특징이랍니다. 또한 PG의 경우도 역시 보시게 되면은 74가 차이가 나는 피크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아실체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죠?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서 이런 정보가 있으면은 이 물질은 PG다. 그리고 아실체인 정보로부터 이 물질은 사이드 체인이 뭐 16대 0, 18대 1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사이드 체인이 18대 0, 20대 4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요, PC라는 인지질이 되겠는데 어덕터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프로톤 어덕터도 나오고 소듐 어덕터도 나오고 리튬 어덕터도 나와요. 근데 이와 같은
그래서 PC의 경우에 이와 같이 뭐 프로톤 어댑터, 리튬 어댑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는 좀 더 쉽게 포스파티딜 콜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구조 동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가 되겠는데요. 포스파콜린 34대 0입니다. 그죠? 소디움 어댑터, 그리고 프로톤 어댑터, 그리고 네가티브 모드에서 디프로토네이션 된 어댑터, 그리고 아세테이트기가 붙은 어댑터가 다 조금씩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해석을 함을 통해 가지고서 좀 더 용이하게 헤드 그룹이 콜린이고 사이드 체인이 16대 0이고 18대 6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와 같이 인지질, 중성지질들은 질량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정해가 된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정해가 된 패턴을 가지고서 인실리코로 메스메스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축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리피드 블라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리피드 블라스트 내에는 인지질도 있고요. 중성지질, 글라이코리피드도 있습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카디오리핀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약 12만 종에 대한 리피드에 대한 리피드 블라스트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리피드 블라스트 플러스라고 해서 좀 더 여기에 확충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공이 되고 있는 사이트는 그 미국 UC 데이비스에 있는 올리브 핀랩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리피드 블라스트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확인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리피드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올리브 핀랩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아주 지질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리피드는 어떤 기계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옛날에는 GC매스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GC매스를 가지고 했었는데 GC매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리피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프리패티 엑시드하고 스테로이드가 GC매스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종의 화합물들이 휘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TMS 유두체를 만들거나 메틸레이션 유두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매스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런닝 타임 한 30분 정도가 걸리고 있고요. 뭐 올리브 핀 레벨이라든지 우리 키스트의 정봉철 박사님 랩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GC매스는 장점은 레졸루션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피크가 아주 샤프하게 나오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주 레졸루션이 좋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유도차를 만들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패티엑시드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패티엑시드 메틸에스터를 만들어서 지시메스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유도차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시료를 뱃셀에 넣어주고 BCl3 메탄올 그냥 리에이전트를 팔고 있어요. 이걸 넣어서 히팅을 시키게 되면은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이렇게 메틸에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핵산으로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루트 시약들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임을 분석한 예예요. 페임은 일반적으로 오메가 왁스 칼럼이라든지 또는 페인 칼럼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보면 피크가 되게 예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GC매스 이외에 LC매스로 지질을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LC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중성지질, 인지질, 스핑고 지질과 같이 분자량이 큰 물질이 되겠습니다.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들 지질들은 GC매스로 하기 힘들어요. 대략 분석 시간은 15분에서 80분이 걸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문명희 교수님, 연세대에 계신 문명희 교수님이 나노플로우 LC 텐덤 배설을 가지고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크레이트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333가지의 MRM
제공을 해가지고서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역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바이오크레이티스 하고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하게 되면은 뭐 아미노산, 아실카르니틴, 헥소스, 글리세로포스폴리피드, 스핑고리피드를 아주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전처리도 이와 같이 96일 베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처리도 매우 간단히 빨리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자체가 꽤 비싸다라는 그런 단점은 역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석한 예가 되겠는데요. GC매스를 가지고서 프리패티익시드하고 스테로이드를 동시에 분석한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LC 텐든 매스를 가지고 분석한 예가 되겠는데 뭐 라이소리피드라든지 포스포리피드, 스핑고리피드 그리고 콜레스테롤 에스터, 트리아실 글리세라이드를 저는 보통 한 30분 정도의 러닝 타임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비스에 갔을 때 샷건 리피도믹스를 했었는데요. 샷건 리피도믹스는 이와 같이 나노메이트라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샷건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중성지질, 인지질, 스핑고 지질을 우리가 다이렉트 인퓨전 방식으로 분리 없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보게 되면 한 3분 이내에 2분 이내에 모든 이와 같은 결과를 다 얻어낼 수가 있어요. 실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라이소 인지질, 다이글리세라이드, 콜레스테롤 에스터, 그리고 인지질, 중성지질에 대한 정보를 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샷건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룹은 자일렌 한 그룹이라든지 막스 플랑커의 세브첸코 그룹, 그리고 올리버 핀 그룹도 샷건 리피도믹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샷건 리피도믹스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GC를 한다든지 LC를 하게 되면은 피크 얼라이먼트와 디컨볼루션 같은 걸 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빈베이스 같은 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샷건 메소드에서는 저는 진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피크 얼라이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라이먼트가 아주 잘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피크 아이디 같은 경우도 GC톱에서는 빈베이스를 이용해서 올리브 핀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나노메이트에서 얻은 결과를 리피드 블라스트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이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서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별량 통계 분석을 하고 클러스터링 분석도 진행을 하고 그럼 그 이후에 바이오마커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제 텐덤 리피도믹스라고 텐덤은 아니지만 리피도믹스라 해가지고서 LC 텐덤 매스를 가지고 역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칼럼은 키네텍스의 C18 칼럼이고 길이가 10cm짜리를 칼럼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질을 분석하기 때문에 아주 난폴라한 용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A 용매도 거의 90% 메탄올 구성이 되어 있고 B 용매는 메탄올하고 아이소프로필 알코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분석 시간은 25분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실제 분석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스킨세라마이드를 분석한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 같은 거를 실제 LC 텐든 매스로 진행을 했었는데 대략 433종에 대한 리피드들을 현재 저는 다 이게 피부에 존재하는 리피드예요. 이런 것들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아까 GC매스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생합성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라노스테롤로부터 라소스테롤이 만들어지고 패스웨이가 둘로 나누어져서 데스모스테롤 그리고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고 그 외에 다양한 하이드록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GC매스가 아니라 텐덤 리피도믹스로 LC 매스매스를 가지고도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한 예가 되겠고요. 실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다양한 스테로이드들을 LC 텐덤 매스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피도믹스의 플랫폼은 뭐 대사체 플랫폼과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실험에 대한 가설을 세우게 되고요.
그 가설에 근거해서 실험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료를 전처리를 하고 나서 질량 분석기로 분석을 하게 되겠죠.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결과는 이와 같이 M of G 밸류, 그리고 머무름 시간에 대한 밸류, 그리고 인텐시티에 대한 밸류를 얻게 됩니다. 이 밸류를 가지고서 우리는 다별량 통계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공간의 차이가 있게 되면은 그 차이를 일으키는데 관여한 물질이 뭔지를 알아내게 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가설을 세워서 이와 같은 플랫폼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콘크리트한 바이오 마크를 도출해내는 것이 대사체학 또는 지질체학의 워크플로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제가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플라즈마로 시료를 받을 수도 있고 실험 상태로 시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와 결과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플라즈마하고 실험은 아주 클리어하게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료를 받을 때는 어떤 표준화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플라즈마나 실험만 중요할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실험한 결과에 알 것 같으면은 이 플라즈마나 실험이 담겨져 오는 이 용기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에펜드로프사에서 팔고 있는 세이프락 타입의 마이크로 센트리퓨즈 튜브를 실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용기가 가장 추출할 때 가장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병원에서 임상시험한 시료를 받았어요. 그럼 분석을 하게 되면은 분석하는 순서를 정할 때도 우리는 항상 랜더마이제이션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랜덤을 할 때는 제 같은 경우는 랜덤 ORG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시료 개수가 25개라면 수 25를 넣어주고 게스 시퀀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랜덤화된 순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분석을 진행해야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메소드 밸리데이션이 항상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할 때는 QC 샘플을 넣어줘요. QC 샘플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리고 또 스탠다드 믹스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분석을 할 때는 QC 샘플을 찍고 스탠다드 믹스 찍고 샘플 10개 찍고 QC 샘플 찍고 또 샘플 10개 QC 또 스탠다드 믹스 뭐 QC 스탠다드 믹스를 찍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내어 가지고서 제가 넣어줬던 QC라든지 스탠다드 믹스의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했을 때 스탠다드 믹스 분석을 했을 때 CV 값이 다 20%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분석 중에 어떤 결과가 흔들림이 없다는 걸 보여주게 되겠죠. 역시 QC 같은 경우에도 반복 실험을 하였을 때 차이가 없어야 될 거예요. 예를 보게 되면 QC 샘플이 이렇게 잘 클러스터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QC가 분석 중에 흔들리지 않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서 그렇다면 내가 실험한 시료의 결과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CV를 봤을 때도 우리가 보통 CV가 20% 이내인 것이 얼마나 들어갈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서는 CV가 30% 이내인 것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험을 했었는데 만약 CV가 30% 이내인 것이 전체의 한 50%밖에 안 돼요. 즉 나머지 50%는 30%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실험 결과는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새로 실험을 하라고 하는 거죠. 분석을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지질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를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디를 하게 되면은 매스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럼 그 정보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디파짓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오픈 액세스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새로이 동정한 지질 종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매스 DB를 디파짓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참고할 수가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메타볼라이트 같은 데도 우리가 DB를 디파짓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핀랩에서 만든 모나라고 하는 곳에 디파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곳이 또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리피드를 추출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폴치의 방법이에요. 폴치. 폴치의 방법에서는 클로로포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클로로포름을 사용하게 되니까 클로로폼이 물보다 무겁잖아요. 아래층에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물층은 위에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근데 지방은 아래층에 다 존재를 해요. 클로로폼이 잘 녹기 때문에. 이 아래층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마티아시라고 하는 사람이 MTB로 추출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MTB 추출점의 장점은 유기층이 위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 층은 취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층을 취해서 우리가 리피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아래층, 물층은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층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뭐 지심에서 분석을 해가지고서 수용성 물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플라즈마에서 리피드를 프로파일링 하고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30마이크로를 취해서 그리고 질소로 퍼지한 메탄올을 넣어줍니다. 질소로 퍼지한 메탄올을 넣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게 지방이 있기 때문에 지방은 전처리 과정 중에 산화가 잘 일어나요. 산화를 막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리고 MTB를 넣어주는데 추출하기 위해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MTB를 넣어줘서 우리가 분배를 하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MTB를 넣어주게 되면은 위에 층에 지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등액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 한번 어플리케이션, 이 위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어디에 이용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DBDB 마우스를 가지고서 DBDB 마우스의 이런 피부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연세대 최홍우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자, 이게 피부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먼저 피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이와 같이 표피와 진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표피하고 아래층이 진피가 되겠습니다. 표피와 진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피를 다시 또 세분화하게 되면은 뭐 기저층도 있고, 다음에 뭐 가립층도 있고, 투명층도 있고, 각질층도 있고 그래요. 근데 리피드는 주로 이 각질층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트라툼 코르네움 각질층인데, 우리 각질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질세포, 코르네오사이드는 각질세포하고 각질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리피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질세포를 우리가 벽돌이라고 이야기하고 리피드를 몰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질층을 벽돌하고 몰타르 모델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각질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세라마이드가 대략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리의 피부의 가장 최외곽층에 이렇게 지질이 많이 존재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존재하는 지질이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손실되는 걸 잘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도 잘 막아줘요. 근데 만약에 각질층이 파괴가 되고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수분 손실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죠? 자, 스킨 세라마이드는 상당히 종류가 매우 많아요. 보통 세라마이드 구조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스핑고신백분의 지방산이 아마이드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세라마이드가 되겠습니다. 스킨 세라마이드에는 보게 되면 스핑고신의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있고요. 지방산도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4x4 하게 되면 16가지 종류의 세라마이드가 우리 피부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인체 피부에 존재하고 있는 세라마이드의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화장품 같은 거 보게 되면 세라마이드 화장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실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뭐 세라마이드 NP, 뭐 세라마이드 AP, AS, NS, 뭐 EOP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뭐 MP 그죠? 그 다음에 AP, 그 다음에 뭐 NS, EOS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장품 속에다가 원료로 넣어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제 이렇게 해서 세라마이드 뭐 소프트 캡슐 형태로 넣어가지고서 피부 장벽의 기능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화장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킨 세라마이드를 분석한 한 예가 되겠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양인데요. TLC로 분석한 예예요. TLC가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보게 되면은 그리고 시각화 이미징도 돼요. 스킨리피드에 대해서. 자, 중성 지질, 콜레스테롤, 지방산, 뭐 NS, MP, AS가 너무나 예쁘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TLC를 가지고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TLC를 하게 되면 종별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종별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피도미스를 해가지고서 종 안에 있는 지질 하나하나를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컨트롤 G하고 DBDB 마우스에서 피부 샘플링을 하고 용매를 추출한 다음에 나노메이터로 샷건 리피도미스 플랫폼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피노타입을 먼저 봤어요. 피노타입을 보게 되니까 경피 수분 손실률이라든지 각질층의 완벽성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피부의 pH가 당뇨지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부 지질을 우리가 추출을 하고요. 아까 방법대로.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대사체학 연구를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의문을 많이 가지게 돼요. 제일 첫 번째, 시료 공간에 차이가 있느냐? 두 번째, 차이가 왜 나타나느냐? 세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그럼 시료 공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PCA 그리고 PLSDA, OPLSDA를 해보니까 시료 공간에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아주 유의하게 차이가 크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와 같은 차이를 일으킬까 해보니까 당뇨지에서는 세라마이드 레벨이 증가가 되어 있고요. 파이토세라마이드가 감소되어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니까 세라마이드 레벨이 당뇨지에서 증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이토세라마이드라든지 다이하이드로세라마이드는 다 감소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라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라마이드의 생합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세라마이드는 세린하고 8메틸코에이를 세린 8메틸코에이 트랜스퍼레이즈가 다이하이드로스핑고신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에 세라마이드 신세이저에 의해서 다이하이드로세라마이드가 만들어지고 디세츄레이즈 1에 의해서 세라마이드가 만들어지는 이런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DBDB 마우스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세라마이드는 증가가 되어 있고 파이2하고 다이하이드로세라마이드는 감소가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세라미데이즈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세라미데이즈의 발현량이 혹시 줄어들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세라미데이즈가 뭔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세라마이드가 증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알카라인 세라미데이즈의 활성이 분명히 DBDB 마우스에서 감소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 그런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설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가설이 성립한다라면은 이 세라마이드의 분해 산물인 프리패티 엑시드 레벨이 줄어들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패티 엑시드 레벨을 우리가 분간 강도 구애로 측정을 하였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DBDB 마우스에서 줄어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줄어드는 걸 보게 되면은 지방산 레벨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이것이 피부 pH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pH가 증가된 한 가지 요인으로서 감소된 지방산 레벨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방산뿐만 아니라 스핑고신 레벨도 줄어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역시 스핑고신 레벨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LG 텐덤 매스를 가지고서 다양한 스핑고신을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해보니까 역시 스핑고신 레벨도 줄어들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세 번째, 이 알카라인 세라미드에서의 발현량이 아무래도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실험에 이 알카라인 세라미드에서만 볼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효소들에 대해서 발현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다이하이드로 디세츄레이저가 되게 디세츄레이저 같은 경우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알카라인 세라미드 2 같은 경우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엑시더 스핑거 마일린에도 차이가 없었고요. 오로지 이 경로에 관여되고 있는 알카라인 세라미데이저나 엑시딕 세라미데이저 레벨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유의적으로 감소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남았어요. 이걸 우리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물론 단백질 레벨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지만 실제 활성도 감소되어 있을까? 그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LSC 카운트를 이용해 가지고서 방사능 동위원소 기지를 이용을 해서 방사능을 카운팅을 해봤어요. 카운팅을 해보니까 역시 그 활성도 줄어들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제가 지방산 레벨도 줄어들어 있고 스핑고신 레벨도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세라미데이저의 활성도 감소되어 있는 거로 봐서 우리가 세라마이드 레벨이 증가된 그 이유, 이 레벨이 증가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 세라미데이저 활성이 줄어들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배를 관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눈으로도 관찰을 했고 망원경을 가지고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메타볼로믹스나 리피도믹스를 가지고 관찰하는 아주 미시적인 세계를 관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미시 영역에 관심을 가지다 보게 되면은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와 같이 큰 해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걸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피노타입일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도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지 않는 다른 연구 분야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를 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